안녕하세요. 엘루언덕의 토끼입니다.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저 혼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YC와의 대담에 이어서 이번에도 YC와의 대담을 준비했는데 기계 조작의 문제로 인해서 녹음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들으시는 동안 좀 예전과는 다른 음질로 불편함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정신 차리고 녹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YC의 이 패션 업계에 대한 얘기는 지금 굉장히 특별하게 어떻게 브랜드를 시작하고 어떻게 이 패션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미국 패션 업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은 우리 저번에 유럽 얘기 이렇게 들어보자고 끊었잖아요. 유럽은 많이 다른가요? 유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유럽 좀 경험은 없지만 그냥 제가 이건 미루어 짐작해 본 건데, 멀리서 바라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유통구조도 바꿨고 백화점으로, 그래서 어떤 자본의 경제였죠. 그래서 철저한 캐피탈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우리 미국의 패션이 갖지 않고 있고 유럽이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투자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우선 창작가들의 풀이 되게 넓다. 그리고 그들의 밸류에 대해서 조금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문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팔슨스라는 학교를 나왔지만 우리의 졸업쇼와 영국의 그 유명한 센트럴 세 마틴이라든지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 같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그런 거 졸업생들의 느낌은 되게 다르거든요. 우선 그런 것 있는 것 같아요. 뭐 패션 학교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뭐 있어요. 네. 뭐 예전에 벨기에 있는 앤트워프라는 학교도 그렇고, 영국의 센트럴 세 마틴도 그렇고, 런던 컬리지 오브 아트도 그렇고, 그리고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승급제죠. 학교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졸업생 수가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한 학년 하나 올라갈수록 낙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서바이벌 게임처럼. 와.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제 팔슨스에 예를 들면은 파운데이션 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학년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큰 문제 없고 학교 규율을 잘 지키면 졸업은 다 하게 되는 시스템인 거에 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이 끝났는데 여의치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우선 낙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BA 코र्스가 끝나면 이제 자기 전공을 해서 이제 패션 디자인을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결국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수는 좀 더 제한적이고 포커스돼 있다 보니까 네. 밖에서 바라보는 본 눈의 그런 것도 좀 다르고 이들의 밸류에 대해서도 좀 다르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알렉산더 맥퀸, 존 가리언 뭐 이런 사람들이 졸업할 때부터 유명해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탤런트에 대해서 좀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인디비주얼이 되게 유니크해요. 아무래도 미국의 패션은 상업주의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유럽에 그것을 표방은 하지만 미국식으로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가장 미국적인 패션은 제이크루라든지 랄프 로렌처럼 아까 말한 토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반면에 유럽은 정말 창작에 기반을 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디자인의 밸류가 올라가고 그들이 독립해서 자기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면은 그런 새로운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것들에 대한 오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게도 2010년 이후에 현재 뉴욕 패션을 바라봤을 때 잘하고 있는 디자이너를 딱 손에 꼽고 결국 그들이 글로벌로 유명해졌는지를 보면은 손에 꼽아요. 어디서 듣기에는 뉴욕 패션쇼가 많이 이렇게 기울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사실이고요. 뉴욕 패션쇼 자체도 이제는 명성이 예전만치 안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거는 바이어들이 안 와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 네. 바이어들이 많이 안 오게 되니까, 그럼 바이어들은 그 출장의 어떤 버젯을 어디다 할애를 하냐면은, 제가 백화점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조트나 헐리데이 컬렉션. 왜냐면은 뉴욕에는 좀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렇게 되고 메인 컬렉션을 할 때 보통 이들은 다 유럽으로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뉴욕, 예전에는 뉴욕 컬렉션 오고 밀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패션이 하나의 이벤트처럼 컸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서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더 사업적인 부분으로 딱 돌려놓고 보면은 그들은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에디터들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션을 받고 오퍼튜니티가 확실히 생기죠. 네.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유명한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 뭐 디오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은 솔직히 다 유럽에 있거든요. 그렇죠.
질샌더라든지 뭐 배트멍이라든지 네. 지금 결국에 갈 곳이 훨씬 많죠. 그들은 또 유러피안 유니온이라는 걸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 그런 유니온이 있어요? 아니, 이유. 아이,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유가. 어제 생겼나?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 또 유러피안 디자이너 유니온인 줄 알았어. EDU.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 나라를 다닐 수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 안에서 같이 크다 보니까 서로 분명히 쉐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것들이 많고 근데 약간 미국 인더스트리는 사실 그런 크리에이티비티는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수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수입해서 만드는 거죠. 마케팅. 마케팅하고 만들어야 하니까 건축계에서도 유명하다는 저기들은 다 이민자예요. 예, 말 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회사들, 다 보면 다 이민자예요. 그 시작은. 항상.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유럽에 있는 패션 학교들을 졸업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정말 개인대로 유니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죠? 학교 자체가.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이제 하이 패션에 있을 때는 항상 벽에 부딪혔던 게 우선 저는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제안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이제 입시를 해서 입시 미술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들어진 그런 스킬셋을 갖고 있었고. 그럼 YC도 아그리파 그리고 그랬나요? 아, 그럼요. 외우셨어요, 그거? 그럼 저는 이제 자리별로 다 배웠죠. 나 그 얘기 듣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걸 외운다는 얘기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았고. 자다가 툭 치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딴 얘기겠지만 빛의 방향을 외워놓죠. 반사광이 어디서 오고. 근데 그게 분명히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도움이 되냐면 스킬셋이 좋아요. 맞아. 그림이 좋고. 뭐 제가 잘 그린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애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런 거를 받다 보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잘함이 멋있다, 잘한다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그 잘함이라는 거 뭐가 과연 잘 그리는 건지는 솔직히 본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적인 게 1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할머니부터 입었었던 옷들이 내려오고. 네. 그들의 색감, 촉감, 그런 감성들이 계속 전해지기 때문에 피해 그것들이 있고. 이제 저희는 또 한국에서 그런 거 없이 오다가 미국에 와서 크리에이티브의 벽을 항상 딱딱딱 느끼면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프게도 미국의 그것은 유럽의 그거를 추앙하고 쫓아가는 게 이제 좀 더 패션의 그쪽인 것 같고요. 슬프게도. 반면에 뒤집어 놓고 보면 그들이 안 갖고 있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실용성에 살잖아요. 그런 액티비티나 어렸을 때부터 체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이 나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하이킹이라든지 등산, 스포츠웨어. 그래서 이쪽에 기능성. 훨씬 세죠. 나이키가 대표적인 예고. 그렇죠. 유스 여러 기업, 노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문화적으로 그 다름이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수업의 교훈 중 하나인 블랙컬처에서 오는 힙합이랑 그런 것들이 그 상위 문화를 다 전복시켜버렸잖아요. 그거는 사실 또 미국이라는 팝이 가진, 미국이 가진 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시너지가 그런 팝에서 나온 미국 컬처를 베이스한 셀러브리티들이 유럽에 그것을 향유하면서 둘이 시너지를 일어나는데 결국에 자국에 있는 디자이너들은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옷 입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미국의 그것과 유럽의 그것은 되게 다르니까 당연히 어떤 패션 산업도 리밋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럽 얘기를 잠깐 드렸던 이유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부분 그런 거에 따라서 오는 기회 창출이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 있는 패션계 노벨상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명망 있는 어떤 상 중에 하나는 LVMH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기업에서 주는. 루이비통 기업에서 주는 이제 매년마다 젊은 디자이너들을 뽑아서 이들한테 이제 상을 주고 있는데 결국에 거기에 진출을 하는 디자이너들을 보면 다 유니크하고 많은 부분이
미국보다는 유럽과 뭐 동아시아 쪽에 한정돼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의 디자이너로서의 길이 쫙 보이죠. 이제 한계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쉬움이지 않을까. 그래서 산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2023년에 겪고 있는 어떤 노스 아메리카의 패션 비즈니스는 예전에 그것과는 많이 달라졌다. 근데 또 반면에 서브컬처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미국. 서핑 문화도 있고. 서핑 문화나 이런 서브컬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캐치해서 마켓을 끌고 오는 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패션 산업의 스페셜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뭐, 세러데이 서프라는 브랜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도 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컨셉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코파운더들이 컨셉이 되게 클리어하다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컨셉 토요일날 서핑하러 가자, 이거. 예, 이게 태산은 뉴욕이에요. 뉴욕인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적으로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좋기는 해요. 뉴욕이라는 이스트에서, 웨스트도 아니고, 뉴욕이라는 곳에서, 도시에서 서핑을 한다? 그리고 서핑을 하는 샵을 만들었고. 아, 진짜로요? 예, 그게 이제 세러데이 서프, 거기서 이제 서프보드뿐만 아니라, 그럼 꽤 오래된 얘기인데, 옷도 팔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처음은 아니겠지만 갖고 왔었던 가장 큰 시너지가 뭐였냐면은 꽤 오래전 얘기예요. 한 10년도 넘었지만 세레데이 서프가 소호에 런칭을 하고 뒤에 커피숍을 같이 냈어요. 그러면서 초창기에 그곳은 핫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서프라는 컬처와 커피라는 어떠한 사교 공간, 그 다음에 옷이라는 곳이 하나의 딱 라이프 스타일을 딱 묶이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유니크한 클리어한 브랜드가 됐잖아요. 최근에는 랄프로에서 커피도 팔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이. 예. 그래서 요즘에 제가 되게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브랜드는 되게 클리어하고 잘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한 브랜드, 스포리 앤 리치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스포츠 앤 리치라는 브랜드가 얼마 전에 소호에 매장을 냈는데, 스포츠 앤 리치 같은 경우는 몸짱 부자 이런 거예요? 되게 이것도 되게 시작점이 클리어해요. 그 에밀리라는 파운더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블로거 역할도 했고, 에디터 역할을 하면서 저변으로 깔아놓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비전이 되게 클리어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오마주 했었던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다이애나 황태자비. 그래서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미국에 머물 당시에 바이커 숏 같은 되게 숏한 팬츠를 입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리복 발레 슈즈를 신고, 위에 크다란 뭐 하버드 유니버시티 이런 거를 입으면서 했었던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패션을 고스란히 현재 그것으로 바꿔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해요. 건강하게. 그런데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된 마케팅에 대한 얘기인데, 이 브랜드가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엄청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강렬하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겪어왔었던 회사의 창업과는 다르게 작게 시작을 했고, 이분 자체도 굉장히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시작을 하면서 수정을 해가면서 계속 하나하나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낸 소호의 스토어를 이분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걸려서 스토어를 냈고, 근데 지금 아무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디맨드가 있고, 이미 한국에서 이 브랜드의 레퍼럴을 받아서 그런 식의 브랜드를 많이 모방을 한 브랜드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앤 리치,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디비저널 브랜드 웰니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소호에 런칭한, 이게 불과 몇 주 전에 런칭을 했는데, 이 브랜드를 가보면은 이제 안에 스무디바, 그 다음에 스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A부터 Z까지 저는 3자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좀 클리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부스트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인 것 같아요. 우선 스토리텔링. 근데 파운더가 가장 클리어했죠. 내가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건 너무나 클리어했고 건강한 옷. 그런데 그가 과연 남들과 다른 썸띵 뉴를 추구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건 아닌데 이 브랜드가 전했던 메시지에 기인해서 거기에 올린 프로덕트들이 정말 너무나 간결하고 심플하고 그냥 스웨셔츠와 티셔츠를 팔아요. 그런데 그냥 다 스포츠 앤 리치라고 써져 있고
근데 이 브랜드를 딱 보면 나도 운동하고 싶다. 아니면 운동하고 돌아오는 그 룩을 입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왠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좀 더 헬티하고 되게 건강한 라이프를 살 것 같은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니까 브랜드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케팅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는 히스토리컬리 가장 존경받는 기업 있잖아요. 파타고니아.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마케팅 이상의 정말 진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창업자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딱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켓에서 뭐를 하겠다. 그리고 내 프로덕트는 어때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에스테틱이 어쩌고 디자인이 어쩌고 컬러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제 브랜딩이죠.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창업자가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좋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스포츠 앤 리치라는 브랜드, 그리고 예전에 지나갔을 때는 그 세러데이 서프, 그래서 세러데이 서프라는 브랜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카피가 시작된 것들이 이제 커피숍을 샵들이 갖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소비자한테, 옛날에는 리테일 샵이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한 가축장이었는데 이제는 리테일 샵이 경험을 파는 곳이거든요. 왜냐면은 트래픽을 리테일 샵으로 갖고 와서 브랜드에 대해서 경험을 시켜주고, 이들은 거기서 살 수도 구매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구매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자꾸 질문이 엘리한테 가지만 엘리의 브랜드를 아이덴티티를 만약 단어 하나나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다면 플로우 아닌가? 뭔가 플로우요? 그거는 브랜드 네임이고 그것을 의미할 수 있는. 그리고 다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를? 나의 키워드? 브랜드, 그렇지. 나를 브랜드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키워드. 엘리하고 우리 질문 돌아갈 거예요. 저 좀 생각할 시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쿠님. 이야, 저는 인생의 저의 브랜드 저기는 적절한 부적절함이에요. 아, 적절함, 부적절함. 네. 그러니까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추구하시는 이게 거라. 정확하게 아까 그 B 씨가 말했던 마케팅에 뭘 수립하고 하는데 정말 도움. BC는 예전과 저랑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 YC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B 씨처럼 BC. 그 B 씨가 뭔가 마케팅 목표를 설정할 때 전혀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나이가 그럼 약간 그런 말장난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디자인하고 이럴 때도 정말 모든 것의 균형을 정말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프로젝트의 성격도 그렇고, 건축이라는 게 사실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 삐꾸가 이렇게 띡! 나는데, 그거마저도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적절하게 섞는 거? 저는 그게 항상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저라는 브랜드의 목표점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부적절한. 네. 좋은데요? 도끼 씨는요? 아니, 나는 어떤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지금 도케 씨의 브랜드.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 아니, 그러니까 너 자체 말이야. 사커. 나의 지금 도케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잖아요. 오디오앤 사커. 그렇지. 오디오앤 사커. 나는 뭐 자코님이 뭐 디자인할 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잠깐 생각해봤는데 나는 비우기인 것 같아요. 비우기. 이게 정말 어려운 거. 디자인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비우기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거나 뭔가 이제 손이 심심할 때 낙서 같은 거를 막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저 나름대로의 디자인 연습인 거거든. 근데 그게 보면은 그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대상을 보고 어떤 뭐 풍경화나 사물을 묘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건축을 생각하면서 하는 낙서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걷어내야 결국에는 내 프로젝트가 되는. 그러니까 나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 중에서 하나씩 걷어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내 디자인 프로세스인 것 같아서 비우기라는 게 나에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나의 브랜드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의 뭐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 내지는 내가 어떤 프로덕트를 내놓을 때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거를 축약하자면 비워내기인 것 같아요. 비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축구도 열심히 보고 오디오도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마음을 비워야 되니까. 마음을 비워야 되니까. 선 하나를 긋기 전에 마음을 비워야 지갑도 같이 비워. 모든 걸 다 비워가기. 리자님은요? 합리적이고 명료한? 와, 되게 리자님 같다. 아, 그래요? 그냥.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약간 합리적이지 못할 때 되게 혼자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되게 불필요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못 참아하고. 그래서 항상 뭔가 납득이 돼야 행동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일을 벌려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딱 해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을 항상 원하기 때문에 리자 가든을 꾸리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디벨롭이 되면서 시스템화가 돼서 지금은 한 팀이 와도 예전만큼 힘들지가 않게끔 리자 고깃집이 오면 고깃집 이름이 합리적이고 명료함. 갈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대 모시겠어. 굉장히 명료한 메뉴. 명료한 메뉴. 명료한 메뉴. 그리고 진짜 그 시스템은 진짜 이렇게 명료하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많이 갈아넣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뭔가를 나 자체를 브랜드를. 네. 근데 제가 일을 할 때도 곱씹어 보면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데이터를 셋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맞아.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누가 딱 열어도 합리적으로 딱딱딱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불필요한 레이어는 다 없어야 되고 딱 열었을 때 진짜 합리적인 데이터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게 늘 그런 식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열고 누가 열어도 이건 정말 타당한 데이터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약간 그런 식으로 항상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일하는 스팅도 그렇지만 내가 가정을 꾸리고 가든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나를 표현하자 그러면은 그게 주가 아닐까?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는 저기가 생각나네. 옛날에 한국에 서울에 있을 때 설계 사무실에서 예전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설계 사무실 갔을 때 그때도 CAD를 썼을 때거든요. 손으로 도면 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근데 데이터를 쉐어하는 방법이 플로피 디스크. 지금의 일본이. 그러니까는 필름 말고 그 플라스틱 케이스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몇 메가 있죠? 3.5메가였나? 그게? 3.5인치가 있고, 그게 3.5인치가 1.44메가였죠. 1.44였나? 그래가지고, 도면을 그렸는데, 이 한 장에 안 들어가면은, 쓰레기라 그랬어, 우리는. 맞아. CAD를 쳤는데, 그게, 요 한 장에 도면이 하나가 안 들어가면, 이건 쓸데없는 도면인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펄즈를 하고 쓸데없는 거 지우고 되게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누구나 쉽게 열어보고 누구나 바로바로 이해가 되게 도면을 쳐야 그게 이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사실. 요즘은 쓰레기야, 완전. 레빗 파일 기가가 넘어가는 이게 명료함이 왜 중요하냐면, 명료해야지 내가 원하는 곳에 더 디테일을 줄 수 있고, 필요 없는 거는 그 시간 배분을 잘해서 똑같은 시간을 줘도 명료하지 않으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결과물이. 근데 클리어하게 딱 데이터를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힘주고 싶은데 힘주고, 힘 빼고 싶을 때 힘 빼고,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제가 플레임 아티스트였는데 플레임은 워낙 고가의 장비라 보니까 데이터 무게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티스트들이 그냥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다 때려 넣어요. 그냥 막 넣고 막 엄청 무겁게 해도 그냥 팍팍 돌아가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누크를 하잖아요. 근데 누크는 PC 베이스니까
이게 헤비하면. 데이터가 무거워지면은 되게 곤란한 거예요. 아, 네. 근데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트레이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툴 쓰는 아티스트들은 그런 식으로 때려 넣었다가는 뭐 켜지지도 않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네. 그러면은 도케시의 비우기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네. 있는 거네요. 근데 그죠? 그렇게 해야 내가 힘을 줄 수 있을 때 더 주고 힘을 뺄 때 빼는 거지. 이게 모든 게 강강강강하고 막 쓸데없는 게 막 다 히든되어 있으면 진짜 뭐 그치. 죽두박도 안 되는 상황이야.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과거 회상도 하고, 막 네네. 이제 여러 감정도 올라오고 하는데, 저도 뭐, 파운더가 가져야 되는 뭐 이런 거 얘기를 했고, 좀 전에 니자 씨가 얘기하면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데, 결국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워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생도 어떻게 내가 살겠어를 좀 더 클리어하게 알면, 그럼요. 네, 좀 자기 인생의 주인 의식이 좀 더 생길 거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여러 가지 상황이 흔들리잖아요. 이제 흔들릴 때마다 나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맞아요. 막 이러는데 결국에 그 명료함, 그다음에 뭐 비우기,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겠어라는 것만 좀만 클리어하게 알면 사업처럼 좀 더 성공한 인생에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제 브랜드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는 통함이에요. 통했느냐. 통함. 그래서 나랑 통해. 왜? 통하였느냐. 통화했느냐. 진짜. 그래서 저는 일도 그렇고, 만약에 같이 집을 산다거나 집을 판다거나, 손님을 만나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들 그렇기도 하고, 음식을 하거나, 뭘 해도, 통화하면은 훨씬 재밌고, 신나고, 가속이 분다고. 에피션시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통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통화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모든 걸 다 주죠. 하지만 통하고 싶다.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진 않아요. 네. 왜냐? 살다 보니까 그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지금은 안 통해도 어느 순간에 약간씩 변하면서 통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도 그렇고, 저 맨날 손님 만나는 일이잖아요. 통하면은 훨씬 쉬워져요. 통했느냐. 통하였느냐? 이거 무슨 영화 포스터에 통하였느냐? 있었어. 통하였느냐. 통하였느냐. 약간 뭐였지? 야한 거 같아. 야영화 같은 느낌인데? 저번에도 약간 뭐였죠? 아, 썩어서 나만 쓰레기야. 이게 뭔가 다들 성격이랑 되게 브랜딩이랑 연관되는 게 되게 비슷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항상 제 성격상 그렇고, 제 성향도 그렇고, 저는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편한 옷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편할 때 저는 기뻐요. 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워낙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고 또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브랜드를 할 때도 제일 강조하는 게 컴포트예요. 옷에서든 색에서든 뭐 입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컴포트 할 때 나오는 시크함을 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편안함. 근데 무너져요 맨날. 그러면은 맨날 힘을 줘요. YC 인생의 저는 나 진짜 농담 삼아서 하면은 겉멋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를 많이 쓰나 했던 익스클루시비티라는 단어를 좀 되게 저는 좋아해요. 익스클루시비티, 어센틱 이런 거, 좀 클래식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좀 그냥 멋지게 사는 거, 옷도 멋있는 거 하고 싶고, 컴포트보다는 저는 옷을 입을 때 불편해도 멋있으면 좋아요. 저랑 반대예요. 컴포트 하면은 내 에리튜시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멋내고 싶을 때 뽕쟁이니까 아마 패션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들 지금 끄떡끄떡하고 계신 거 내가 아는데 뭐 실속 없이 겉멋으로 사는 건 좀 그렇겠지만 밥 먹을 때도 멋있게 먹고 싶고 그렇죠. 어디 가더라도 멋있게 가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힙스터 마인드가 좀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죠. 남들이 모르는 것만 하고 싶고 남들이 모르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싶고 좀 그런 거. 그래서 뭐를 해도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네. 좀 그런 게 제가 추구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되게 각자 말씀하시는데 되게 맞아 그런 것 같아. 이게 되게 수긍이 다. 그리고 YC는 제가 되게 리스펙하는 부분이 이 뽐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뽐쟁이로서, 그 멋쟁이로서, 그리고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정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YC를 만나고 오면은 내가 너무 게으른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나태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했었어요, 왕왕. 물론 저야 지금 10대니까 욕해도 되나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되게 불과 며칠 전부터 든 생각이 20대 되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네. 40대 되면 이제 편안한 옷 좋아한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디자이너로서 내가 이제 이 시간을 넘어가고 있을 때 요즘에 가장 머릿속에서 많이 상상은 되는 단어가 뭐냐면 면도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감각을 면도날처럼 유지할까. 근데 그 감각이라는 게 뭐 책상에 앉아서 멋있게 그림을 그리면서 뭐 창조하게 이런 감각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어색해하지 않는 거. 그 감각을 어떻게 하면 날카롭게가 요새 키워드예요. 줄거예요. 날카롭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받아들이면 남들과 똑같으면 날카롭게 받아들이면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뉴진스는 어려워. 잠깐만요, 갑자기 늦었어요. 왜냐면 왜 이 얘기에 꽂혔냐면 제가 요즘에 뉴진스 새로운 앨범이 나왔을 때 이제 2집이 나와가지고 뉴진스를 좋아해요. 첫 번째 음악을 막 너무 좋아하는데 디토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됐어요. 네. 너무 공감도 많이 되고 두 번째 요번에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뮤직비디오부터 시작해서 되게 알찌하고 멋있어. 그 에어로빅 뭐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아니, 양조위 나오는 거? 네, 양조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알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이거를 기획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민희진 씨가 했을 텐데 기획한 게 있을 거고 타겟이 있었을 거고 무언가가 던져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클리어했으니까 이들은 잘 됐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게 공감이 안 오는 거죠. 내가 어린 나이까지 가서 그들의 하나하나까지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면은 왜냐면 저희는 패션을 하니까 그들의 옷차림과 컬러나 이런 걸 보면서 와 저거 멋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니면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인정 뭐 보기 좋네. 근데 사실 걔네는 어쨌든 얼굴 마담이고 그거를 기획하고 디렉팅하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 또래 디렉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희진 씨가 아마 나이가 저희 또래일 거예요. 10대? 10대. 어리죠? 뉴진스 멤버보다 어려요. 네. 그런데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버니라는 로고를 쓰면서 뭐 그게 캐릭터가 이렇게 부여된 건 알겠고 근데 그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 H.O.T 강타 막 이런 거 했던 그 컬러가 부여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 디자인과 그 딜리버리를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러할 때도 있거든요. 네. 되게 디지털 베이스이긴 하지만 춤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뭐 차라리 G-아이들 뭐 이런 해가지고 다른 여자 아이돌을 딱 보면은 되게 클리어 에스파 이런 거 보면 알겠는데 뉴진스는 인기가 너무 많고 컸는데 요즘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도 얘기를 했고 내 감각이 저거의 그것과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문화적인 거에서 오는 세대차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데뷔할 때는 누가 봐도 좋아할 만큼 예쁘고 노래도 좋고 약간 스타일링도 다 그랬는데 이 집은 그거랑 결이 다른 게 얘네가 이미 인지도가 있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 약간 그런 거 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에서는 뭐 전략적인 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음악의 성공 그러면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이해가 됐냐 안 됐냐는 너무 그러니까 너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는 이런 컨셉이니까 컨셉이야 자신감이 붙어서 그냥 툭 던지는 거지. 맞아.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런 걸 요즘 좋아할 거야 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어. 내가 툭 던져 아방가르드하게. 난 이번 컨셉이야 라고 툭 던진 거죠. 그러니까 1집은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공감 갈 수 있게 탁 포커스 되게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이제 인기에 힘입어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일종의 전략인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오랜 FX의 팬으로서 그분, 그 프로듀서 분의 전략을 쭉 보면은 1집이랑 2집에서 좀 이제 알려졌을 때부터 이상한 짓을 막 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설리가 여기다 아이패치를 치고 나오고 아, 뭔지 알겠어요. 막 숲속에서 이상한 기괴한 사진 찍기 시작하잖아요. 핑크 테이프 앨범까지 가면은 정말 약간 컬트적으로 가요. 이해할 맞아요. 수 없는 방향으로. 이게 이제 컬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걸그룹 얘기하나요? 아니요, 이제 돌아가야 돼. 아,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 아무튼 뉴진스가 엄마가 어렵다고. 좀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뉴진스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냥 약간 근데 사실 저 그 얘기만 뮤지션 형님들 계시잖아요. 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니진 얘기 사람들이 막 많이 하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프로듀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냐고. 니네 마이클 잭슨 얘기 듣고 뭐 옛날에 그 퀸시 존스 이번에 음악 괜찮네. 이 얘기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뒤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너무 앞에 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른이 된 사람들이 뉴진스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네.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뒤를 보고 그치.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 분석하고.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느끼는 형상이 근데 이거를 뭐 그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었지만 이제 딴 얘기로 조금 다시 네네. 풀아웃해서 해보면은 저한테 근래 올해 들었던 가장 좀 쇼킹한 게 이제 따로 시간 내서 보실 수 있으면 보시겠지만 유키즈 언더 블락 요번 주 거를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한 분 나와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게 너무 쇼크였어요. 내가 감정을 표현을 하고 내가 창작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문화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계속 가다듬고 샬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의 화두는 요즘에는 이제 그거예요. 내가 얼마큼 샬프하게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받아들이기 위해서 언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게 지금 뭐 잠깐 뉴진스 얘기, 뭐 프로듀서 얘기. 저는 그림 볼 때 항상 그냥 봤을 때 느껴지는 거죠. 어디 가면은 정말 많은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 아트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생긴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얘기했었어요. 예, 지금 맞아요, 스포츠 앤 위치 그리고 파타고니아 맞아요. 얘기했었었는데, 아니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그 얘기가 계속 하다 보니까 뭐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진정성이었기 때문에 그거가 얼마큼 저희한테 전달됐고 그다음에 끝에 결국에 그 오너 패밀리 창립자가 사회적 기부를 하는 이 단계까지 보면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진정성이 우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거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 가장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사지마. 사지마. 근데 그게 저 그분 그거 자서전도 읽었잖아요. 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사서 읽었니? 빌려 읽었어. 도서관에서. 정말 재밌어요. 그거 되게. 그런 것처럼 제품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누구가 어떠한 제품을 생산을 할 때 내가 세계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거야라고 만들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저번에 말씀했지만 되게 센시티브한 얘기지만 이 스테이너빌리티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써요. 한국에서도 광고를 보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근데 이면은 너무 슬픈 얘기들이잖아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그거는 비영리 단체가 하고 있고 그거는 또 다른 프로핏을 창출하기 위한 거고 세계의 스탠다드는 없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게 표현되어지는 방법 그다음에 구매자들, 커스터머들한테 좋은 거다. 어떤 식으로 좋은 거냐면 이런 걸로 좋은 거고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 라는 거는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었던 거는 이제 마케팅의 중요성이었어요. 네. 이 마케팅의 중요성이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이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샤넬 패션쇼, 크리스찬 디오 패션쇼, 뭐 누구의 패션쇼들을 보고 뭐 언니 이거는 이번에 4W, 뭐 FW 24년도 자켓이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농담으로. 그런데 패션쇼라는 거에 그 버젯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케팅 버젯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예. 회사에서 1년 버젯 측정을 할 때 가장 크게 버제팅을 측정을 하는 게 패션쇼인데 그 버젯은 마케팅 버젯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패션쇼는 이벤트죠. 이게 이제 한 단편적인 예로 한 이면을 보여드리자면 우리는 패션쇼를 통해서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리니어, 이태리니어 패션쇼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번에 누구의 무슨 포렌 인터 컬렉션의 자켓은 뭐래더라, 색깔은 뭐래더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들이 이익을 챙겨가는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면서 2023년도 거 뭐 그냥 크리스찬 디올이랑 루이비통의 데이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패션쇼를 하는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순기능은 자파예요. 자파. 네. 우파 좌파요? 자파 말고 제가 저번 주에 위쪽, 오른쪽 어금니를 빼면서 지금 현재 어금니가 2개가 없는 거예요. 발음이 2배로 안 좋아졌어요. 자파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액세서리죠. 패션쇼를 하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가. 네, 그렇죠. 왜냐면은 패션쇼의 순전한 목적은 뭐냐면 브랜드의 어웨어니스예요. 그렇죠. 브랜드의 선전.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뭐 크리스찬 디올 같은 경우는 이집트 가가지고 피라미드 앞에서 패션쇼를 하고 쇼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처럼 뭐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본 사람으로 그거 보면은 그 버젯이 상상이 안 가요. 그 많은 사람을 거기 가서 프로덕션을 다 꾸려서 그거를 다 차려서 패션쇼 20분짜리 한번 하고 쭉 가고 데리고 오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LVMH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VMH에서 정말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이제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여성분들. 티파니 & 코 하면은 2가지 기억이 있어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오드리 헵번의 티파니, 그리고 뉴욕 피프스 애비뉴의 티파니. 그래서 티파니에 대한 어떤 로망은 있죠. 그런데 요즘의 티파니 행보는 좀 그것과 달라요. 예전에 트레디셔널한 걸 조금 뒤로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현재 티파니의 페이스가 뭐죠? 로즈예요. 블랙핑크의 로즈죠. 그리고 프랑스의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불가리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리사일 거고. 그러면서 브랜드의 이제 브랜드의 어떤 페이스들을 영하게 바꾸고 계속 새로운 걸 주입하면서 현재 잠재적인 소비 고객들이 얻게 되는 티파니 이미지는 좀 더 영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LVMH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션쇼 같은 경우는 한 번을 하면 그렇게 수십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혹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패션쇼를 진행하고 나서 그럼 이들의 가장 큰 수입의 판매원은 이제 자파인데 그 퍼센테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통 크리스찬 디올 수익률 배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크리스찬 디올 1년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을 벌었다. 물론 1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겠지만 그 중에서 패션 자파가 차지하는 비율은 48%. 그리고 펄퓸 코스메틱이 30%. 대단한 거죠. 네, 30%예요? 네. 펄퓸과 이제 크리스찬 디올 화장품도 유명하니까요. 현재 이제 그렇구나. 그것도 일정 부분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센스예요. 근데 보통 이제 LVMH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지금 현재 사들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회사에서 버리컬리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30% 비율이고 그 다음에 와치랑 주얼리가 15%. 그 다음에 이제 선글라스, 뭐 스카프 이게 이제 7%인데 왜 이걸 따로 구분했냐면 이 부분도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패션 자파가 48%면 100억 중에 48억이 패션쇼에서 나온 고고에서 번 고고잖아요. 근데 그럼 그 중에서 옷, 우리가 하고 있는 옷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48%를 다시 쭉 확대해서 100%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되냐. 핸드백이 35%, 신발이 25%.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거를 스몰 레더 구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갑이라든지 벨트라든지 뭐 이게 20%예요. 그러면 옷 자체는 20%.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48%의 25%인 거죠. 예, 그게 순수히 레디 투 웨어 비즈니스. 그러면 정말 작은 48에 거죠. 4분의 1이니까 10몇 프로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체로. 그러면 이거를 딱 놓고 보면, 그 유명한 난다긴다는 디자이너 그 자리에 앉혀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멋진 옷들을 해놓고 결국 팔리는 비즈니스는 48% 20%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이거의 실질적인 돈은 어떻게 쓰냐? 마케팅. 결국에 패션쇼 하는 것 자체가 신선함을 주게 하는 마케팅이고 브랜드가 살아있으면 또 알리고 진부하고 있으면 알리는 장치고 결국에 그렇게 일어나는 바이럴들이나 하이프들은
자파로 퍼져서 우리가 가장 스몰 레더부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예죠. 스몰 럭셔리잖아요. 진입장벽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뭐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죽지 못해 마다하는 벌킨백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가 너무 높고 제일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뭐 스카프? 왜냐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지갑만 하더라도 1,400불 정도 하니까 진입장벽이 꽤 높잖아요. 1,400원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은 자파 부분. 그래서 패션쇼를 하는 순기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패션 비즈니스의 순기능은 캐시카우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기능을 잘 따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돈을 버는 자본의 비즈니스가 돼버리는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패션을 딱 돌아보면 미국에는 현재 그 순기능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하면은 여성복 같은 경우는 토리 벌치? 토리 벌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밑에 정면에는 예전에 유행했던 그 큰 로고에 있는 플래시즈 신발들 그 다음에 이제 가방들 그렇게 해서 되지 아마 토리 벌치도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하다 보면은 물론 비율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패션 자파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패션의 순기능이라서 이제 마케팅의 중요성 얼마큼 마케팅이 중요한가. 약간 제가 가진 또 오랜 질문 중 하나가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패션에 대한 패션 쇼를 보면 아니 저거 팔지도 않을 옷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막 하고 나오잖아요. 저걸 누가 입어 막 이런 거. 저거 팔지도 않는 거 아니야? 맞아, 나도 궁금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저건 컨셉추얼하게 컨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컨셉만 보여주고 끝날 쇼야? 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중요하게 팔리는 품목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패션 회사들이 파는 윗돌이 아랫돌이는 나머지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럼요. 광고판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맞아요. 이렇게 드는 근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 디오를 얘기를 했지만 그게 너무 이 컨셉이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매출의 30%가 펄퓸 앤 코스메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위별로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훨씬 싸잖아요. 코스메틱하고 펄퓸은 다른 거에 비해서.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도 지난주에 가가지고서는 우리 딸들 2명 립밤을 크리스찬 디오를 하나씩 사줬어요. 그게 하나에 40불씩이에요. 근데 그게 10대인 애들한테도 그래도 사줄 때 뭐를 이게 그냥 엄마가 립밤 사주는 게 아니고 너한테 이렇게 좋은 거를 사주고 싶은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이름으로써. 그래, 그 이름으로써. 맞아요. 마음이 좀 더 커진 거지. 그렇죠. 에르메스면 더 커지죠. 내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패션쇼를 하고 이 브랜드를 계속 알리는 이유가 이 조그만 애들한테도 그 브랜드를 아는 엄마가 이걸 사줌으로써 내 마음도 표현하고 그 똑같은 퀄리티의 립밤을 다른 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해요. 하지만은 그거를 사줌으로써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명성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에 되게 단편적인 예로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를 보태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 좀 드리고 싶으면 뭐 크리스찬 디오 말고 또 뭐 있는데 한다면 이제 루이비통도 해왔습니다. 간단해요. 70%가 패션 레더굿이고 20%가 펄퓸이랑 코스메틱이에요. 왜냐면 루이비통 코스메틱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생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20%고 그다음에 와치랑 주얼리가 10%. 그러면 이걸 다시 또 70%를 줌을 해서 보면 핸드백 40% 너무 당연하죠. 슈즈 30%. 그다음에 스몰 레더굿 왈렛이 10%예요. 그러면은 이미 얘네 셋이 80%고 레디투웨어가 20%예요. 네. 근데 놀랐어요. 레디투웨어가 20%나 된다고? 루이비통에? 이렇게 레디투웨어요? 그냥 옷. 그래서 이렇게 재무구조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대략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느낄 거고 그러면은 뭐 구찌도 이럴 거고 다 이럴 거예요. 대략. 그게 현재 본인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왜 레더구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진율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사이더 얘기인데 보통 옷은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번 수업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보통 마진율이 80이 이제 리테일이다. 저희가 그러면 핸드백 예를 들어서 샤넬로 얘기를 할게요.
샤넬이 쿼러마다 보통 5에서 6%씩 계속 가격을 올려있어요. 왜냐면은 디맨드가 많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 샤넬백 하나가 10년 전에 그 샤넬백과 15년 전에 그 샤넬백과 지금의 샤넬백의 퀄리티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비슷한 레더, 그 다음에 비슷한 하드웨어, 비슷한 모델로 똑같이,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백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단해야 되거나 이런 과정은 1년에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우선 그러면 샤넬백이라는 거가 대략 요즘에 뭐 샤넬 클래식 점퍼가 한국에서는 1,000만 원 넘게, 뭐 여기서 한 10,000불 정도 가량 팔린다는 가정하에 마진율을 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레더를 하도 많이 다루니까 아무리 좋은 레더를, 레더는 보통 스퀘어풋당 얼마 이렇게 팔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제가 쳐줄게요. 너무너무 좋은 거 썼어. 미친 듯이 좋아. 카프 스킨이고 뭐 그래서 뭐 15유로 스퀘어풋당. 그러면 샤넬백이 요만하잖아요. 네. 자, 다 상상해보세요. 얼만큼 사이즈가 되는지. 뭐 그러면은 그거 뭐 많이 써봐야 5 스퀘어풋 썼다고 쳐요. 그래 봐야 아직도 100불 언더죠. 그리고 뭐 100불까지 재료비 100불에 뭐 하드웨어 넣고 뭐 해서 최고의 품질로 500불짜리를 만들었다고 쳐도 공장가가 10,000불까지 가려면 아직 9,500불 남아. 그러면은 샤넬백 하나로서 그것도 이제 클래식 라인이고 이제 그걸 저희는 코어 라인이라고 해요. 코어 라인은 이제 계속 나오고 시즈널리 변하지 않는 거. 그렇게 따지면 이 기업이 가져가는 리테일 마진율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95% 정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박.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법이죠. 왜냐면은 한번 브랜드의 어느 부분에서 그런 어웨어니스가 딱 생겨버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봤었던 브랜드들 중에서 젊은 브랜드지만 이런 수순을 잘 따라가서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자크무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조그만 가방 만들고 이렇게 하는 프랑스 브랜드인데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죠. 거기도 그 캐시카우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커질 수 있었는데 되게 큰 힘이 보탬이 됐었던 것 같고 딱 고정으로 나가는 모델이 괜찮은 모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잘 팔리고 우리 이 주변을 보면 폴로 랄프로렌에서 폴로 피켓 셔츠 그리고 꼬무데가르송에서 나오는 그 하트 얼굴 네. 이런 것들이 다 밑에서 튼튼한 기본적인 골격의 역할을 해주니까 이 브랜드는 이 초반에 이런 부분을 쌓아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이 부분은 계속 나가거든요. 나이키의 조단 같은 거죠. 다른 거는 계속 뭐를 해도 여기서 계속 꾸준히 팔아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커스텀한테 디렉트리 전달하는 1차원적인 마케팅인데 그러면 이제 현대의 마케팅은 되게 고도화돼 나가고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SNS도 많이 하지만 아마 루이비통이 이것도 초반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마케팅 하나 정도 큰 것 중에 하나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예전 편들과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이죠. 상품 기획. 상품 기획은 마케팅 팀에서도 할 수 있고 머천다이저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딱 시작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콜라보레이션의 시너지를 시작했던 건 1990년대 말에 질샌더와 푸마가 했었던 이제 패션의 국한에서 질샌더와 푸마가 했었던 콜라보레이션이 디자이너와 어떤 스포츠웨어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게 퓨마킹이라는 신발이었고 바로 이듬해 유지 야마모토라는 일본 디자이너와 아디다스가 해서 Y3은 그 이후에 이게 잘 됨으로써 나온 파생 상품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요지 야마모토 아디다스 했을 때는 신선했어요. 그때 이제 또 유명했던 게 한국에서는 요지 야마모토 아디다스가 했었던 태권도 신발이거든요. 태권도 경기 때 쓰는 태권도 신발. 이제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의 태동이 시작이 되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애플은 HP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쇼킹한 마케팅. 애플이 HP랑 모르겠어요. 아이파드를 그 당시에 이제 애플이 애플용으로 나왔던 아이파드 2세대 그러다가 나중에는 HP랑 하고 그리고 이때 참 성견지명이 있었던 게 제가 그때 학교 다니면서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이제 콜라보레이션의 미래에 대해 이거 다 맞췄네. 좀 아쉽습니다. 이거를 내가 넘버화 시키지 못한 건 좀 아쉬운데 또 획기적인 게 뭐 타이드 다우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합작을 하면서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션이 1990년대
2000년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패션 같은 경우는 아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 마크 제이콥스의 루이비통. 그때 당시에 이미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쿠사마,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을 이미 마크 제이콥스가 되게 빠른 시간 2000년대 초반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피티 아티스트랑 하고 이러면서 이미 그런 식의 아트의 태동이 패션과 어우러지면서 많이 오다가 이제 요즘에 아티스트가 약간 셀럽화되는 형상이 생겨요.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는 카우스라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KAWS.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피겨가 이제 팝아트 쪽으로 가면 이제 피겨가 이렇게 이 유명한 피겨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 이것도 이제 마크 제이콥스랑 콜라보를 시작했었던. 음악에서도 저희 누구죠? 카니에 웨스트 뮤직비디오랑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결국에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가 어떠한 무게감 있고 진정성이 가득한 그쪽의 세계에 있다가 약간 팝 뮤직과 그다음에 팝 컬처와 융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패션과도 연관이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 가지 아티스트 중에서 유명한 게 아까 말씀드린 다카시 무라카미, 야오미 쿠사마, 다니엘 아시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LVMH랑 정말 되게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게, 이 사람이 이제 업스테이 뉴욕에 있는 아티스트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아그리빠 같은 석고상에 좀 깨진 부분에 수정 같은 것들이 팍팍 박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톰 색이라는 아티스트는 좀 실험적인 미국 아티스트인데, 뭘로 유명했냐면은, 맥도날드 같은 어떤 밀키트를 뭐 에르메스 포장지로 다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유명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티스트들조차도 패션의 마케팅과 어울려서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윈윈의 상황?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케팅의 파워가 막 이렇게 늘려갔는데,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가 너무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라는 그 브랜드가 마케팅을 하면서 브랜드를 조금 더 이벌브 시키게 되게 노력하는 부분을 봤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트라바스가 이런 밀키트를 준비하면서 젊은 층을 굉장히 끌어당기죠. 왜냐면은 저희 제너레이션, 혹 지금 밀레니얼스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막 맥도날드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슈퍼 사이즈드 미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안 좋은 정크푸드의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가 본질은 변하진 않았지만 이들이 이제 브랜딩을 약간 라운저리를 하는 과정이 트래버스가, BTS, 맞아요. 그 다음에 뉴진스, 이런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글로벌리 쭉 막 맥도날드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애들한테 다가오는, 왜냐면 이제는 트래버스 스캇이 먹는 어떠한 아이템들로 싼 트래버스 스캇 밀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마케팅 화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어린 커스터머들과 인게이지먼트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오늘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게, 회사를 시작하고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고 하는데도 고통스럽지만 마케팅을 얼마큼 활용을 해서 바이럴을 얼마큼 만들 거면 이제 그거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1차원적으로는 뭐 SNS,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요즘 뭐 트레이드도 생겨서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것뿐만이 아닌 그 비욘드의 무언가를 회사는 계속 갖고 와서 대중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프게도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시작했던 파운더의 메시지가 끝까지 전달되게끔 하는 거가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 외에 가장 좋은 예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앤 리치,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진정성 있고, 뭐 나이키도 간단하잖아요. 나이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단어, 저스트. 아디다스, nothing is impossible.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마케팅을 통해서 살고 있는 가장 피해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션 빅tim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패션 빅tim의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암적인 능력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뒤처지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패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거의 가장 큰 거가 아마 주변을 들어보시면은 크락스를 신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크락스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고 그거의 펑션 자체가 좋아서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젠 크락이 나 이거 신으니까 편하고 좋아. 그런데 내가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락을 옛날에 크락이 처음 나왔던 때가 아마 2004, 5년, 3, 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 신발을 보고 와 저거를 신나 이랬거든요. 정말 의사들만 신는 거라고 맞아. 생각했어요, 진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떠한 문화적 현상을 뛰어넘어서 이제 패션으로 올라와서 근 몇 년 동안 화두된 단어가 어그리 패션. 그런 거에 하나의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거의 시작도 이제 발렌시아가에서 이제 크락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세뇌를 당했고 되게 재밌었던 현상 중에 하나를 본 게 뭐냐면 옆에 계신 자코 씨는 제가 자코 씨를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한번 뵀을 때 아디다스의 삼바라는 신발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예전부터 신었던 분이에요. 프레디 머큐리가 신어서. 오래전부터 신었던 분인데 요즘에 아디다스의 삼바 뭐 여러 가지 그 라인업들이 있는데 딱 보면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트렌드였거든요. 못 구해요. 그쵸. 못 구해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대답인 게 너무나 어포더블한 프라이스의 예전 클래식 모델인데 그 시간이 예전에 그 아디다스의 스탄 스미스처럼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디다스 삼바의 압박감을 여러 군데서 주죠. 왜냐면은 우선 학교나 애들 주변을 보면 그거 신는 사람이 너무 많아. 특히 패션 피플. 그런데 가격은 안 비싸. 근데 난 안 신고 있고 크락도 없는데 아디다스 삼바도 없으면 이런 일반 패션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뭔가 압박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렇지만 핫플레이스. 요즘에는 이제 동네도 이제 뭐 레스토랑, 핫플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자체가 결국에 다 마케팅인 거. 마케팅의 속성은 이거를 지금 안 하면 너는 뒤처지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마케팅의 중요성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저의 그 BC와 회사를 창업하고 당시에 되게 많이 싸웠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분과 많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디베이트했던 게 이 사람은 프로덕트 퍼스트. 아 진짜요? 네, 저는 마케팅 퍼스트. 난 거꾸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정말 크래프트맨십을 정말 좋아하고 이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거에 퇴색되고 한 거를 좀 느끼기 시작했냐면 내가 밸류를 주는 그 크래프트맨십이라는 거, 잘 만들어짐이라는 거의 기준은 그거를 향해 있던 세대만 알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과연 이렇게 빨리빨리 소비가 되고 모든 것들이 인스턴트처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잘 만들어짐에 대한 가치를 과연 얼마나 알까? 그리고 그 안다라는 게 또 얼마큼 가치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전 미국에서 유명했던 그런 거친 무거운 반팔 티셔츠예요. 두꺼운 스트릿 브랜드 때문에. 이게 그럼 잘 만들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저희 세대는 파이널 옷들이 좋은 거죠. 그렇죠. 부드럽고 실키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와 이거 감 좋다. 나 이거 원서도 들었었는데 면백. 그 저번 수업 때 한 거예요. 야들야들한 면백. 야들야들. 근데 지금은 그거가 그러면은 우리 기준에서 잘 만든 게 아니거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디자인을 하고 보통 이제 프로덕트 드리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프로덕트에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제품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고 고정 고객이 돼서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닌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만든 거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한다면 경험해보지 않은 커스터머라면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모르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티네이저한테 부들부들하고 감 좋은 600불짜리 티셔츠를 주면 이들은 이거를 굳이 감사하면서 입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막 설명해 준다고 하도 결국에 챔피언에서 나오는 그 박스 큰 스웨셔츠에 로고 크게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근데 그건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고 프로덕트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YC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와닿는 게 저는 딸 2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는 전형적으로 지금 제일 유행하는 것, 제가 삼바 못 구해요 이렇게 말한 게 둘째가 와가지고 삼바를 사달라는 거예요. 저기 집에 가면 네. 근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한국에 있는 사촌 오빠가 아디다스 이사인데 전화해가지고 하나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못 구한대요. 본인도 못 구한대요. 이 오빠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 근데. 영국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돈을 내고서는 무거운, 큰 박스에 그런 스웨셔츠 있잖아요. 정말 빨면 무거워. 이걸 막 돈을 막 주면서 그거 사서 입고. 근데 우리 그 아래 동생이 이제 막내는 구두를 감 좋은데. 오죽하면 야들야들한 우리 커스터머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 얘기하면 되게 다들 웃으실 수 있지만은 걔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일랜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파인한 옷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솔도 없고 막 이렇게 감축 받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그런 옷들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딱 둘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스타일이 있는데 둘째가 훨씬 패셔너블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게 보여요가 여기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보여요. 왜냐면은 원래 씨도 패션을 좋아하지만 패션 전공자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보여요는 내가 어딘가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왔을 때 갈비집 갔다 왔는데 갈비 냄새 맡는 거거든요. 그렇죠. 갈비 냄새. 왜냐면 내가 갈비집에서 가서 갈비를 먹었으니까. 그치. 근데 그게 저는 마케팅인 거예요. 갈비 냄새를 뿜어내게 주는 거. 내 몸에 스모키 향을 쫙쫙 매겨놓고 떡 비슷한 데 가가지고 갈비 향 딱 피워주는 거예요. 지하철 빡 타고 막. 그러면은 이제 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프로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프로덕이 후져도 상관없습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기본빵 이상은 해줘야 돼요. 기본은 해줘야죠. 이거는 그냥 이거 업종을 하는 사람으로서 깔고 가야 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버젯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은 돈을 마케팅에 할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본 성공 사례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결국에 요즘 세대는 내 프로덕이 얼만큼 좋습니다라기보다는 내 프로덕을 하면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됩니다라는 라이프를 좀 더 보여주는 인비저닝을 해주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케팅 얘기를 했고 이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국 패션쇼도 그렇고 이렇게 산업을 보면은 마케팅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러면은 엘리가 지금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력을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갖고 있던 마케팅에 대한 궁금증 YC에게 여쭤보고 싶은 궁금증이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야? 결국엔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뭔가 하면서도 이걸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너무 많죠. 근데 일단은 뭐 기술적인 거는 솔직히 제껴두고 왜냐면 그거는 결국에는 기본적인 기술적인 스킬을 계속 쌓아가면서 실패라기보다는 경험을 거듭하는 수밖에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뭐 만들고 뭐 초를 정하고 사진을 잘 찍고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전문가 써야죠. 여기 하이어 하듯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반해야 돼요. 전문가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영복을 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엘리 씨가 하는 수영복 브랜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1번 나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수영복을 하고 싶어. 나는 클리어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수영복을 하는 브랜드야라는 게 컨셉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딱 그런 비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내 주변에는 나는 그런 수영복을 입고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둘러싸여져 있는다. 내가 그 마켓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마케팅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나는 이미 버젯도 리밋돼 있고 다른 건 다 리밋돼 있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나를 내던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인게이지를 해가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 사업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젊음을 표현을 하는 브랜드를 했지만 농담 삼아서 그때 파운더 4명이 있는데 보험을 해야 됐었어요. 회사 보험. 그것도 또 돈 얘기입니다. 보험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첫 번째 거절을 했어요. 왜? 했는데 저 빼고 나머지 3명 때문에. 나이가 많았구나. 젊으면 그래서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되게 간단하게 그거를 나중에 그 BC랑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면서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 다른 코파운더를 다 앉혀놓고 했던 게 여기서 스웨셔츠 입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오버사이즈 코트 입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난 이거 그럼 다시 묻자. 근데 우리 누구한테 옷 팔자고?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케팅에 타겟하고 디자이너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안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실망을 한 게 이 사람들은 머리로 사업을 하려고 했고 경험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결국에 가장 근본으로 가져야 되는 이제 진정성이죠. 진정성이 거기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게 뭐 어떤 거를 담아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진정성이 아니라 파운더로서 내가 뭘 할지 클리어하다면 내가 섹시한 수영복 하고 싶으면 내가 섹시한 사람인가를 묻는 거고 내가 섹시한 사람이 아니면 섹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왜냐면 내가 그 마켓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내가 그 옷을 입고 생활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과 거기에 대해서 소셜을 이루면서 또 다른 문화들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문 닫고 앉아서 그냥 펑퍼짐한 바지 입고 섹시한 것만 드로잉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사업을 얼마큼 성공할 수 있을지 리밋된 버젯으로 물론 그런 사우디 오일머니로 나를 해주면서 그분들도 성공할 수 있겠죠. 다 못 찾으고. 그런데 그거 아니라 다 뭐 정말 타이트한 버젯으로 해야 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주변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유니버스에서 이거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분석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되게 좋아하는데 분석을 하게 되고 왜냐면은 내가 이미 나에 대한 신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넘버로 나를 설득을 하는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묻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난가. 그러니까 나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거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나. 내 주변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는지. 그러면은 피드백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마켓을 넓힐 수 있고 바이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간단하고 섹시한 수영복. 내가 섹시한 수영복이 너무 좋아서 섹시한 수영복을 입고 항상 시커멓게 태닝을 하고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뭐하고 내 친구도 다 섹시한 애들 하이어에서 다 입히고 이러면 얘는 되게 섹시한 애냐고 인스타 팔로우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섹시하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내추럴한 1차원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그게 정답이죠. 뭐.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내가 섹시하지 않고 그건 하고 싶지 않고 뒤에 숨고 싶으면 다 하나하나 하이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저는 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좀 이런 거를 묻고 싶었어요. 내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 주변에 그런 데이터가 많나. 나는 그 세상에 있나. 이거 없으면 내가 흉내를 내야 되는 행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흉내내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어떤 흉내를 내야 되는 브랜드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계점에 도달할 것 같고 저의 가장 스트러글은 사실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YC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색깔과 또 내가 타겟팅 하고 싶은 뭐 커스터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아직 많이 미숙해서 그 부분이 힘들어요. 가장. 얼굴에 가면을 써야죠. 그죠. 가면을 쓰고 나를 내던지고 사업에 있어서 결국 사업이 나고 내가 사업이기 때문에 나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페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부끄러워서 쭈물쭈물 뭐 내 영어가 어때서 아니면 내가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네, 그거는 조금 사치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한 거 한 번씩 전 다 거쳤어요. 아 진짜? 부끄럽다.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이것들이 사실은 너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런 이제 브랜드를 앞에 이제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의심이 생겨요.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이런 그게 자꾸 작아져요. 작아지고 이제 하나씩 버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야말로 아니야 나는 가면을 쓰고 내가 브랜드 앞에 서가지고 당당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작가님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자꾸 얼굴이 긴장하는 게 보인다고 사진을 찍을 때도 릴스를 만들 때도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엘리에
왜냐면 이제 저는 제가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항상 디자인하고 그거 뭐 내년 시즌 준비하고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제 저 팀한테 다 넘기면 저는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잘 붙여서 세상에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느꼈었던 게 아마 한국인들의 미덕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되게 많이 왔었죠. 이 부분. 많이 오죠.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겸손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험블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게 생각을 하지만 한국에서 정의하는 겸손과 미국의 험블의 단어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험블도 이게 다 레벨이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서는 미국의 가장 큰 힘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파워인 것 같거든요. PR하는. 그게 한국의 겸손은 숨은 의미가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지 말라는 맞아. 네. 튀지 마. 네, 튀지 마. 튀지 마. 근데 튀어야지 마케팅이 되고 여기선 포인트예요. 튀어야 맞아요. 진짜. 네. 이 모든 사실 저 같은 옷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 중에서 튀려면 뭔가 더 뻔뻔하고 잘난 뭐가 필요한데 이제. 근데 그거 아세요? 거죠. 요즘 K-팝이 커지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한국인이 없는 K-팝 그룹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걔네들도 나오고 박진영도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새로 이제 오디션 그거 미국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나와서 하는 몸짓, 말하는 거 이거를 저는 한국 아이돌들 나와서 그냥 항상 겸손하잖아요. 항상 팬들한테 그거를 따라하는 거야. 아니에요 막 이런 거. 그거를 해요. 정말 하고 사는데 아닌데. 근데 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로 겸손한 게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거구나. 학습한 거. 겸손 스타일을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코리안 제스처라고 코리안 생각을 제스처를 하는 거죠. 배워서 전복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아니 근데 그 우리가 미국에서 만약에 뭐 겸손해하지 말고 드러내라라고 했을 때 그거야말로 프리텐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척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 처음 생활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친한 한국 디자이너도 그렇고 다들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한국식으로 받았던 대로 조용하고 겸손하고 수긍하는 문화에 있다가 이제 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했었던 편인 것 같아요. 저 직장 동료들이랑 하면서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항상 한국 디자이너들이 여기서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야. 이게 있어요. 야, 마이크 저 자식은 더럽게 못해 말만 겁나 잘해가지고 저 이만산새끼 저 프레젠테이션으로 되게 겁나 못해. 근데 막 요번에 그럼 걔 승진했어?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걔말로 안 입고 와 진짜.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실력은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는 중요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토플 성적표인 것 같아요. 그냥 지원을 하기 위한 서류 중에 하나. 근데 그 다음부터 이거를 진짜 검증받는 거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인 것 같거든요. 정치도 그렇고 결국에 나를 얼만큼 미국은 세일즈의 나라니까 나를 세일하지 못하면은 맞아. 근데 그건 이제 브랜드로 보면 브랜드를 세일즈를 하지 못하고 근데 세일즈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금방 니자님이 말씀하셨는데 겸손?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겸손한데 겸손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게 그게 또 가식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미국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그 겸손과 미국인의 험블 약간 그 중간에 어딘가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사업 어때? How it's go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 만나면 그냥 그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겠어 장난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I can complain 이렇게 얘기해요. I cannot complain. I cannot complain. 뭐 불평 없어. 네, 이렇게. 그러면은 나 요즘 진짜 잘 나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약간은 험불하지만 자신감 있게. 그거는 좀 멋있죠. 이거는 안 입고 온 것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잘했더라.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no, I was okay.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야 마이클 너 프레젠테이션 너무 잘했던다. 아, 너 진짜 그레이트 잡 이러면은 얘는 이렇게 말합니다. 땡큐. 오, 새끼 받아먹네? 저는 그게 초반에 저는 얘가 no 이렇게 얘기할 거는 기대는 안 했지만 땡큐 해버리면 날름? 받아먹은 거잖아. 잘했다라는 걸 내가 인정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네 밑이 된 거, 모든 걸 인정해버리고 얘는 거기 나한테 고마워. 그래서 이게 되게 다르구나. 그래, 나 항상 땡큐 했는데? 근데 그 눈빛이 달라요. 그 땡큐도 아마 자신감의 땡큐일 수도 있어요. 땡큐 이게 아니고 땡큐. 땡큐. 나 항상 땡큐.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향이 한국에서 좀 안 맞다고 느꼈던 거는 나 항상 명료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클리어한 거. 내가 잘했으면 난 잘했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회사에서도 이거 내가 잘하지 않았냐.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끌었다. 해서 딱 그 정도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데 그게 남들한테는 잘난 척이라고 평가가 되는 거.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도케시나 자코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셨을 거고 혹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큰 거 하고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도케 이번에도 진짜 잘했더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에서 나는 그러니까는 그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있죠. 스튜디오 안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끝나는 단계가 되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프 같은 거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되게 포멀한 거고 그쵸. 사실은. 포멀할 때는 보통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thank you everyone 하고 하는 거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나 밖에 나가서 어깨 툭툭 치면서 야 너 이번에 잘했더라 이러면은 그때 땡큐 하진 않지 않아요 우리는? 땡큐라고 그러죠 사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난 오케이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는 그런 포멀한 것들도 있고 그 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는 내 보스의 보스급. 그러니까 일을 할 때의 내 보스는 그냥 principal in charge. 걔는 그냥 넘버만 보는 애들. 클라이언트가 일을 생기면 전화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principal in charge고 principal in charge 위에 있는 애들. 걔네들은 뭐 CEO가 될 수도 있고 파운더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뭐 그 프로젝트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야 수고했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속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그냥 땡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존나 고생한 거 알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케이스 바이 셀링하니까 셀링해야 돼.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생활에서 가장 많이 했었던 게 그거고 그거를 이제 리얼라이즈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불과 며칠 그러고 이제는 아예 그걸 머릿속에 받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회사에서 네이선이랑 친구가 있어요. 야 너 이번에 이거 진짜 잘했더라. 칭찬 일부러 계속했어요. 너 진짜 잘한다. 너 이거 탤런트 있다. 너 잘한다. 계속 땡큐. 계속 받아먹어. 이거 이제 스탑 한번 해야지. 야 너도 나 뭐 하나 주던지. 그런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야, 너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는 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아니야. 그냥 다 아는 거지.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그때 좀, 짜증났었죠. 이 한국 교육, 이거, 씨. 맞아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디 앞에 서서, 나 이거 내가 잘해. 이 말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맞아. 네.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는 내가 알아요. 나 이거 잘하는 거. 나 얘네들보다, 나랑 같은 급 디자이너들보다 내가 이거 훨씬 더 잘하는 건 알지만, 누가 할래? 그러면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할게. 이거를 말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귀찮아서 절대 안 하는데. 시킬 때까지 끝까지 피하는데 그냥 나는. 누군가는 알아. 나를 지목해주길. 약간 그러니까 누가 너 이거 잘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맞아 그냥 내가 해볼게 이런 식으로 떠밀려져서 내가 이거를 그게 약간 우리나라는 겸손하게 그래, 한국식으로. 이런 그렇죠. 그렇게 되기까지 회사에서 되게 많은 시행 오래 걸리지. 난 겸손이 오래 걸리지. 없었네. 오래 걸리지. 근데 그런 약간, 근데 윗사람들은 좋아해. 클리어하니까. 근데 이게 동년배들 사이에서 저 새끼죠. 잘난 척하고. 이렇게 미움을 사는 그랬던 것 같고. 미국에 와서는 오히려 그게 그냥 클리어하게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착하고 조용하고 우리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멋있게 나오는 그런 남자 주인공 같은 케이스가 성공하고 잘 돼 있는 것보다 좀 항상 그 빌런 역할에 서 있던 친구들이 잘 되는 게 현실에서는 되게 많은 것 같고 저는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겸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셀링하는 툴로 삼을 수 있는 그거를 좀 갖는 거. 맞아요. 이번에 진짜 중요해요. 이번에 회사에서 진짜 사람들이 막 정리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약간 자기 PR을 하고 자기 셀링을 했던 애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실 퍼포먼스라는 게 다 고만고만할 거 아니에요. 뭐 그죠. 기본적으로 다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근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애들은 좀 더 회사,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약간 자기 셀링을 잘 하고 뭔가 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스터디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라고 어필을 계속 중간중간에 해왔던 애들은 맞아. 계속 남아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다 임프레션이야. 그러니까 나를 잊지 않게. 조용히 혼자 공부해갖고 내 스스로의 스킬을 쌓은 걸 나 혼자 안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걸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 라는 거를 계속 그 안에서 어필을 계속 했던 애들은 회사에서 얘는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런 애들은 어쨌든 회사에서 계속 잡고 싶어 하는 그게 보이더라고. 개인의 관점이나 브랜드의 관점이나 맞아. 매공과 마케팅이 상반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배치되지 않는 것인데 최악의 케이스인 애들, 하는 건 없이 마케팅만 하는 애들이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제품의 퀄리티는 신경 쓰지 않고 마케팅으로만 잘된 놈들 때문에 이 두 개가 배치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크래프트맨십을 잘 살린 브랜드라면 그 크래프트맨십을 잘 알리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꼭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하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YC가 말씀하신 거가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프로덕트의 그 퀄리티는 당연히 기본인 거죠. 근데 굳이 더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면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 왜냐? 퀄리티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디자이너 친구들보다는 회사를 하는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초반에 이거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패턴을 수십 개 했고 뭐 넥라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체 공학적인 거 고민을 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큰 오류는 뭐냐면 나는 불특정 다수한테 옷을 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건 물론 되게 어프리시에이트 할 만한 일이지만 과연 이걸 딱 느꼈을 때 나의 그것과 이들의 그것이 같이 딱 일맥상통되면서 이 브랜드 어마어마한 브랜드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보다 그냥 하나의 티셔츠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저질로 만들면 안 되죠. 최고의 상태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나의 백을 거기다 쏟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케팅하고 비전이 정확하게 그걸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가 만약에 지금 이거 한 벌 만들어서 엄청난 재벌에게 한 벌 줄 거면 그렇죠. 그 마케팅이고 그게 타겟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누구한테 팔 거야 라면 그거에 맞는 엔지니어링과 그거에 맞는 크래프트맨십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사업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밸런스를 찾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창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또 제일 중요한 퍼즐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퍼즐 중에 하나는 재물을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경영이라는 게 회사를 경영을 하는 게 꼭 경영이 아니라 저는 캐시플로우를 돌릴 수 있는 그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인보이스를 정말 미친 듯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내 통장의 잔고와 가계부 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결국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재무 상태를 기본으로 내 다음 컬렉션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버제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 버제팅한 것도 다 쪼갤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좀 기초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거의 얘기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프로덕트는 기본으로 가되 네.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무를 볼 수 있는 능, 그 다음에 내가 그게 안 되면 딴 건 다 하되 셋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서 누군가를 하여야 되면 이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겠죠. 보통은 뭐 엘리씨처럼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오더가 좀 더 들어오고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셋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계속 강조했었던 게 있어요. 인적 네트워크. 네. 인적 네트워크에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겸손이란 성격,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다 맞물리는 도미노 게임입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에 그렇게 했으면 Love.